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제 1권 훈련병 시절 19번째 이야기 제식훈련. 제식훈련은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와 행동 질서의 규범을 배우고 익히는 교육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지난날 자유롭게 행동했던 사회인의 때를 벗고 규율과 절도와 통일된 모습의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식은 군인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훈련 과정에서 그 첫 번째로 제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훈교육과 정신교육이 우리들의 정신자세를 바꾸어주는 것이라면 제식은 우리의 육체적 모양새를 바꾸는 과정인 것입니다. 12월 12일 첫 훈련으로 제식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 18일까지 모두 5차에 걸쳐 모두 20시간의 제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훈련 계획상 짜인 시간이고 휴식 시간이나 자유 시간을 이용해 스팟 교육을 받는 것까지 합하면 그 시간은 거의 100 가까이 될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제식은 크게 도수 제식과 집중 제식이 있고 이는 다시 정지간 제식과 동작간 제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도수 제식, 맨손으로 하는 제식. 정지간 행하는 도수 제식도 자세와 방향 전환으로 나뉘는데 자세로는 차렷, 경례, 열중시엇, 쉬어, 편히 쉬어 등이 있고 방향 전환에는 뒤로 돌아, 좌양좌, 우양우, 반자양좌, 반우양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차렷과 경례입니다. 이 두 가지 자세는 암기사항에 부동자세의 목적과 경례의 목적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세입니다. 특히 경례는 군인으로서 권위와 명예에 대한 복종과 존중의 상징인 것입니다. 경례 역시도 정지간 경례와 동작간 경례로 나뉩니다. 동작간 행하는 도수제식으로는 제자리 걸음,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뛰어가, 제자리 서가 있고 잘 쓰지 않지만 반자양 앞으로 가와 반우양 앞으로 가 등이 있습니다. 방향 전환을 마치고 첫 발을 내디딜 때는 완보라는 구령과 함께 왼발을 힘차게 내딛어야 하는데 이때 구령 소리가 통일되지 않고 발이 맞지 않아 현찰박치기를 많이 당해야 했습니다. 또 옆 사람이나 인솔자의 구령에 자신의 발이 맞지 않을 때 행하는 다리바꿔가도 있는데 이 동작 역시 많이 틀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줄을 맞춰 방향 전환을 하는 줄줄이 좌양 앞으로 가와 줄줄이 우양 앞으로 가 등이 있는데 이때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안쪽 병사는 제자리 걸음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바깥쪽 병사는 팔을 붙인 바른 걸음으로 돌되 중간에 있는 병사들은 대호를 유지하며 각자 보폭을 조절하여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대호가 흩어지게 되면 영락없이 기합을 받아야 했습니다. 동작간 제식 중 도보의 종류가 8가지나 된다는 것은 앞서도 말했는데 이 걸음 종류에 따라 보폭과 팔을 휘두르는 모양과 높이가 다릅니다. 군인의 기본 도보인 바른 걸음은 보폭 75cm, 팔은 앞으로 45도, 뒤로 15도를 움직이며 분당 120보의 속도로 걷습니다. 분열이나 행진 등 행사 시에 실시하는 큰 걸음은 모든 조건은 바른 걸음과 같으나 팔의 움직임만 앞으로 90도, 뒤로 30도를 움직입니다. 그러나 훗날 국군이 날 행사 시에는 팔을 앞으로 120도, 뒤로 40도 이상 올리도록 해서 더 위풍당당해 보이도록 했습니다. 반걸음은 보폭을 30cm로 하고 뛴걸음은 보폭을 90cm에 분당 180보의 속도로 뛰어가는 걸음이며 이때 팔은 편리한 대로 움직이는 구부하는 걸음입니다. 이 밖에도 옆걸음은 팔을 몸에 붙이고 좌 또는 우측으로 30cm의 보폭으로 이동하고 뒷걸음 역시 팔을 붙이고 뒤로 30cm씩 이동합니다. 작업 등을 위해 이동할 때처럼 보행군기가 요구되지 않을 때 실시하는 자유로운 보행으로 제걸음은 어느 정도 대호만 유지하되 특별한 규제 없이 걸어가는 걸음이고 길걸음은 아예 자유로운 보행을 할 수 있는 사회인 보행을 말합니다. 집중제식, 총을 들고 하는 제식. 집중제식은
말 그대로 총을 들고 실시하는 제식으로 이 또한 정지간 제식과 동작 간 제식으로 나뉩니다. 정지시의 집중 제식에는 차렷, 열중 쉬어, 쉬어, 편히 쉬어, 경례, 앞에 총, 무릎 어깨 총, 좌로 어깨 총 등이 있습니다. 경례에는 장교에게 행하는 경례와 하사관에게 행하는 경례가 다른데 장교에게는 받들어 총을 실시하고 하사관에게는 소총의 소형기를 왼손으로 옆구리까지 끌어올린 뒤 오른손을 곧게 펴서 손날이 밖으로 보이도록 소형기 쪽에 갖다 붙이는 경례를 행합니다. 집중제식은 이 모든 자세들을 16개 동작으로 만들어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를 집중제식 16개 동작이라 합니다. 16개 동작은 먼저 차렷 자세에서 시작하여 우로 어깨 총, 좌로 어깨 총, 앞에 총, 받들어 총, 쉬어 총, 열중 쉬어를 거쳐 차렷 자세로 마무리합니다. 동작 간 행하는 집중제식은 총을 어떻게 들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류는 우로 어깨 총, 좌로 어깨 총, 앞에 총과 함께 소총 멜빵을 어깨에 걸고 다니는 걸어총이 있습니다. 걸어총은 평소에 행군 등으로 이동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세이고 우로 어깨 총, 좌로 어깨 총 등은 행사 시에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앞에 총은 각계 전투나 훈련간 사용하는 자세로 사격이나 공격 등 모든 전투 행위의 기본 자세입니다. 동작 간 집중제식에서의 경례는 좌로 어깨 총 시에는 오른손을 곧게 펴서 손날이 밖으로 보이도록 소총의 덮개 부분에 갖다 붙이는 경례를 하든지 지휘관들에게는 앞에 총 자세로 변환시킨 뒤 받들어 총을 행합니다. 앞에 총 자세에서도 받들어 총 경례를 하든지 좌로 어깨 총 자세로 바꾼 뒤 경례를 행하고 걸어총 시에는 왼손으로 총 멜빵을 앞으로 최대한 잡아당긴 뒤 오른손을 갖다 붙이는 약식 경례를 하든지 앞에 총 자세로 변환시킨 뒤에 받들어 총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거수 경례를 하는데 장교들에게는 가급적 받들어 총을 하고 거수 경례는 긴급 상황이 아니면 기타 상급자에게 실시합니다. 추운 겨울날 모래까지도 얼어서 덜그럭거리는 맨땅에서 갖가지 기압과 더불어 실시한 제식 훈련은 그야말로 새내기 신병에게 민간인의 때를 벗고 군인으로 변모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20번째 이야기, 고문관. 사회에서 고문관이라 하면 어느 회사나 단체에서 전문가를 청빙하여 자문을 구하는 직책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우리나라 개화기 때 서양의 신문화를 배우고 적용시키기 위해 서양의 고문관들을 두어 자문을 받았다는 정도를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관이라는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군대라는 것을 나는 군에 오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시작하고 언제부터인지 고문관이라는 명칭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의 고문관이 무엇인지 군대 다녀온 사람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훈련이 거듭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훈련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동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내무반장과 조교들은 이들을 고문관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명칭으로 부르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나 자꾸 듣다 보니 모두들 자연스럽게 고문관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고문관은 역시 가장 먼저 시작한 훈련인 제식훈련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수제식의 경우 부동자세, 정지간 방향전환 등을 배우고 이어 도보행진을 배우게 됩니다. 부동자세나 정지간 방향전환 등은 학창시절에도 많이 해본 동작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넘어갔는데 이동간 제식으로 넘어가면서 헤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보행진의 첫 발은 항상 왼발을 힘차게 내디디며 시작하는데 조교들의 으름장에 주눅이 들었는지 오른발부터 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어서 팔동작을 헷갈리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걸을 때 오른발을 내디디면 왼손이 앞으로 나가고 왼발을 내디디면 오른손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인 것이지요. 그런데 조교들의 통제에 얼이 빠져버린 신병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오른발을 내디디며 오른손을 내밀고 왼발을 내디디며 왼손을 내미는 것이지요. 마치 장난감 곰이 북을 치며 가는 것 같은 어설픈 그들의 모습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을 수 없는 것은 그런 사람이 하나만 나와도 그 줄이나 소대가 단체로 기합을 받는 바람에 죽을 맛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조교들이 고문관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훈련 수준이 부진한 사람들만을 따로 모아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들만 과외교육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문관 리스트는 각 과목별로 따로 만들어 제식뿐 아니라 암기사항이나 PRI, 총검술 등 모든 과목에 걸쳐 저수준자들을 담당 조교들이 체크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조교들은 점심시간이고 휴식시간이고 일요일이고 아무튼 시간만 있으면 어김없이 소위 고문관들을 찾아와서 불러내어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전우는 여러 가지 과목의 리스트에 올라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조교가 불러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문관이라고 해서 누구 하나 창피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 누구도 고문관 리스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동병상련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문관들도 계속 보충훈련을 하며 조교의 심사를 받아 합격하면 고문관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주미달자를 특별과외시키는 군대만의 또 다른 방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대의 고문관 중에 고문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조교들은 그를 고문관을 넘어 인사과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렀습니다. 대전 출신의 이씨 성의 전우였는데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고 그도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으로 내성적인 성격 외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친구였습니다. 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사회에서 직장 생활도 무난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조교들에게 겁을 먹은 때문인지 처음부터 고문관으로 찍히더니 자신감을 찾지 못하고 모든 과목에서 고문관 리스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모든 조교에게 찍혀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갔습니다. 날마다 쉴 틈 없이 시달리며 해숙해져가는 그를 보며 안타까웠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조교들의 고문관 교육은 훈련을 마치고 측정을 받을 때까지 한 달여 계속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우리 전우들도 그렇지만 그런 그들을 끝까지 가르치고자 노력했던 조교들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도 자기의 자유시간을 희생하며 고문관 교육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스물한 번째 이야기 PRI 1. 사격술 예비훈련의 시작. 정조준과 조준선 정렬. 군인은 전투의 목적을 가지고 양성되는 것이고 전투는 바로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소총은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소총은 제2의 생명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소총으로 전쟁에서 적을 제압하고 내 목숨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소총을 다루는 훈련이 PRI입니다. 제식훈련이 군인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치는 훈련이라면 사격술 훈련은 군인의 기본적인 존재의 이유를 가르치는 훈련입니다. 아무리 절도 있는 제식을 해도 군인이 총을 들고 나가 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훈련소의 신병훈련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제식과 사격과 각개전투입니다. 이 밖에 다른 훈련들은 이 세 가지 훈련에 따른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격 항목의 훈련도 세분하면 PRI라 불리는 사격술 예비훈련과 영점 사격과 실거리 사격 등으로 나뉘는데 교육 시간은 PRI 24시간, 영점 사격 8시간, 실거리 사격 8시간 등 총 40시간으로 제식훈련의 2배였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PRI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린다는 누가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럴듯한 해석은 우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였습니다. 1980년 12월 15일 월요일 PRI는 이날 오전 4시간의 교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훈련을 받기 위해 연대 막사에서 뒤쪽으로 조금 떨어진 PRI 제1단계 교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쌀왕눈까지 흩뿌린 차가운 날씨에 매섭게 부는 싸늘한 바람은 그렇지 않아도 싸늘한 소총을 더욱 차갑게 했습니다. 오늘 배울 PRI는 제1단계로 조준선 정렬과 정조준, 교관으로 나온 소대장 2명이 궤도와 교보제를 가지고 소총의 기본적인 구조와 조준선 정렬과 정조준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소총을 본다. 소총의 각 부분 명칭은 총구 끝에서부터 소염기, 총열, 가늠쇠 뭉치, 가늠쇠, 칼꽂이, 윗땡기, 덮개, 아랫땡기, 운반 손잡이, 가늠자 뭉치, 가늠자 구멍, 먼지막이, 놀이쇠 전진기, 장전 손잡이, 놀이쇠 뭉치, 조정관, 권총 손잡이, 방아쇠, 방아쇠 울, 개머리판, 개머리 받침, 멜빵, 멜빵 줄임쇠, 멜빵 윗꼬리, 아랫꼬리, 그리고 탄알집 뭉치 등이 있다. 가늠쇠는 탄착점의 상하 위치를 조정하는 부품으로 0에서 57 크리크까지 또는 소총에 따라 59 크리크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가늠제는 탄착점의 좌우 위치를 조정하는 기구로 32 크리크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 가늠쇠와 가늠자는 나중에 0점 사격을 통해 소총을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게 조정하여 정확한 사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부품이다. 조준선 정렬에 대하여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먼저 소총의 가늠자 구멍을 들여다보며 구멍 안에 임의의 대각선을 그려본다. 그 대각선이 마주치는 부분, 즉 가늠자의 정중앙에 가늠쇠의 상단 부분을 가볍게 일치시키는 것이 조준선 정렬이다. 다음은 정조준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조준선 정렬이 끝난 상태에서 가늠쇠 끝을 목표물의 중앙 하단부에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정조준이다. 교관의 이론 교육에 이어 조교 중 한 사람을 시범 조교로 세워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 윙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 눈만 감아야 하는데 나는 한쪽 눈만을 따로 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아가씨에게 윙크 한번 못해보고 군에 입대한 것입니다. 한쪽 눈만 감으려 하면 다른 쪽 눈도 따라서 감겨버리니 미칠 일이었습니다. 1mm 정도밖에 안 되는 가늠자 구멍을 어떻게 두 눈을 뜨고 조준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수 없이 손수건을 철모 밑에 끼워서 왼쪽 눈을 가리고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나와 같은 부류가 몇 명 더 있어서 그런대로 체면 유지는 되었고 교관이나 조교도 신체적 문제라서 그런지 그 문제로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고쳐질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지 몰라도 내 맘대로 한쪽 눈만 감을 수 있게 되었고 군 생활 내내 사격에서 조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윙크가 좌우로 자유자재 되는 것을 보면 반복되는 훈련은 신체의 조건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련은 기압이 70% 정도이고 실제 훈련은 그 나머지 정도였습니다. 탈이 찬 땅바닥을 기고 뒹굴고 걷어채이고 그리고 다시 엎드려 그 작은 가늠자 구멍을 들여다보아야 했습니다. 사실 조준선 정렬이나 정조준은 각자 개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누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조교들이 트집 잡을 일이 거의 없었는데도 갖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꼬투리를 잡아 기합을 주었습니다. 아무튼 이날 오전 내내 땅 위를 뒹굴며 얼차례와 더불어 조준선 정렬과 정조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 식과는 달리 사격은 생명이 달린 문제라 생각돼서 그런지 긴장감도 느껴지고 또 다른 기분이 들기도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22번째 이야기, PRI 두 번째.
PRI 2단계는 자세였습니다. 1980년 12월 16일 오후와 17일 오전에 걸쳐 8시간 동안 사격 자세를 배웠습니다. 교육은 역시 교관의 설명과 조교의 시범에 이어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격 자세에는 서서 쏴, 앉아 쏴, 쪼그려 쏴, 무릎 쏴, 엎드려 쏴 등 5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자대에 가서 전진 무이탁 자세와 참호 사격 자세인 입사호 자세 등을 더 배웠습니다. 모든 사격 자세는 하나하나 구분 동작으로 이루어져 우리는 그 구분 동작을 조교의 구령에 맞춰 실행하며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쏴 자세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엎드려 쏴 자세가 가장 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엎드려 쏴 자세는 모두 5개의 구분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동작이 기합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한 동작에서 동작을 멈추고 고정된 자세로 시간이 흐르면 그 자세를 지탱하기가 힘들게 되고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긴 차렷 자세나 열중시어 자세, 하다못해 앉아있는 것도 한 자세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곤혹스러운 것인데 소총을 든 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지탱한다는 것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추운 날, 입김이 얼어 코끝이 더욱 시린 그런 날에 엎드려 쏴 제3자세에서 동작 그만한 채 다가오는 고통을 참으려니 정말로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릴만 했습니다. PRI 3단계는 격발입니다. 즉, 방아쇠를 당겨 총을 쏘는 훈련이지요. 1980년 12월 18일 오후 4시간 동안 격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격발이 중요한 훈련이기에 그런지 교관의 설명도 어느 때보다 장황했고 조교들의 눈빛도 남달랐습니다. 오늘은 격발에 대하여 훈련한다. 먼저 격발 순서에 대하여 말하겠다. 격발 순서는 먼저 숨을 멈추고 긴장을 푼다. 그 다음 정조준을 하고 그 자세에서 손가락에 힘을 주어 방아쇠를 천천히 당긴다. 이때 방아쇠를 당기는 힘에 의해 소총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그런 다음 직후방으로 천천히 손가락에 힘을 가중시키면서 방아쇠를 당기면 된다. 격발 시의 요령을 말하겠다. 첫째는 인지손가락만의 힘으로 격발해야 한다. 손 전체의 힘이나 팔의 힘을 이용하게 되면 소총이 움직이게 되고 총알이 목표물에 맞지 않게 된다. 다음에는 격발 순간을 의식하지 말고 당겨야 한다. 천천히 당겨서 어느 순간에 격발이 되는지를 모르는 순간에 격발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급작 사격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옆 사람이 사격을 한다고 해서 덩달아 사격하지 말고 정조준을 끝낸 상태에서 격발 순서에 따라 차분하게 격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긴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격장에 가면 총소리에 긴장하여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신뿐 아니라 옆에 전우와 나아가 가족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게 되므로 명심해야 한다. 쉽게 생각하면 소총 방아쇠를 당기는데 무슨 순서와 요령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설명을 듣고 보니 격발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기껏 정조준에서 사격을 했는데 총이 흔들렸다면 총알은 목표물에 명중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전쟁에서 적에게 내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구에서의 1mm 오차는 100m, 200m 밖에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총알이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격발훈련은 바둑돌을 가지고 했습니다. 2명이 한 조가 되어 한 사람이 사수가 되어 조준을 하는데 조준이 끝난 사수가 조준 끝! 이라 외치면 옆에 부사수가 바둑돌을 소총의 총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어서 사수가 격발을 하는데 이때 바둑돌이 떨어지지 않으면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혹한기에 가만히 있어도 덜덜 떨리는데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훈련하자니 열이면 열, 거의 모든 바둑돌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조교들에게 현찰박치기를 당했습니다. PRI 4단계는 소총 조작으로 1980년 12월 19일 오전 4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이 훈련은
연발 사격을 위하여 조종관을 자동과 반자동으로 변환시키는 것과 탄알집 교환을 배우는 것인데 사실 훈련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손쉬운 것이어서 금방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조교들의 사명인 것처럼 정작 PRI 4단계는 간단히 마치고 남은 시간 동안 그동안 배운 자세와 격발 연습을 반복 교육시키며 우리들을 괴롭혔습니다. 12월 22일 PRI 마지막 5단계 역시 소총 조작으로 가늠쇠와 가늠자의 크리크를 조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소총을 나에게 맞춰서 정확한 사격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했지만 그 역시 오랜 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눈에 맞게 한번 조정해 놓으면 되는 것이고 이는 0점 사격을 통해서 정확히 잡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도 역시 남은 시간은 자세와 격발에 매달렸습니다. 1980년 12월 22일 오후 이제 PRI 5단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사격전 시험과 0점 사격 그리고 200m 실거리 측정 사격만 마치면 사격 훈련은 모두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총은 쏠 줄 아는 군인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점점 진짜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물세 번째 이야기, 당시 노트에 썼던 글들. 다음 글들은 그 당시에 제가 개인 노트에 썼던 글들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글들이지요. 이 밖에도 많은 글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걸리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제목, 아침. 새벽 6시 기상납 팔소리가 10부연 대기를 찢어놓으면 젊음 잃은 젊음들의 함성이 들린다. 이제는 다만 자신의 생을 위한 존재의 의식만이 남아 팔딱거리는 이 아침. 누가 이 아침을 아름답다고 할 것인가? 누가 저 함성을 힘차다고 할 것인가? 그러나 실로 의지가 빈약하고 간사한 것이 인간의 마음. 모두들 얼차려가 무서워서 지르는 괴성을 마치 자신의 위대함으로 삼으려는 또 다른 마음도 있다. 찢어져 내리는 한 줄기 핏줄기 같은 인내의 의식이 있다면 분명 이는 오늘 이곳을 사는 인간의 본성이리라. 어젯밤 10시에 시작한 꿈의 행진이 그 종막을 처참하게 고하는 시간. 오늘의 처절한 인생을 시작하는 관문. 두 눈을 쓱쓱 부비면서도 호랑이 네모반장들의 눈총에 맨발로 혹은 군합근도 제대로 못 맨 슬픈 청춘들. 그 속에 끼어온 나도 중간 인생을 산다. 몇천, 몇만의 인간이, 그것도 젊음이 팔딱이는 그 생명들이 조용해지는 이 아침. 그래도 이 속에서 무언가를 알아야만 한다. 자신을 위해서요. 또 얼차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러나 아까운 젊음이 아닌가.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라 무언가를 개척해야 한다는 결단의 마음도 피어나는 그런 아침이기를 빌고 싶다. 1980년 12월 15일 월요일. 제목, 십새끼. 신병은 고달프다. 훈련소를 인간이 사는 곳이라 생각하지 말라. 개새끼들만 사는 개장이여. 십새끼들만 사는 짐승이 우리이다. 그래도 인간이라는 탈을 뒤집어 썼건만 보이는 건 개새끼여 십새끼이니 그들 눈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진정 개란 말인가? 오늘 사서대의 어느 아무개가 막사 바깥 담벼락에 오줌을 누웠다고 해서 모두들 개라는 말을 몇 번씩 공이 들었다. 일과표의 자유시간은 있으되 자유는 빼앗겼으니 기실 짐승이나 다를 바 없지만 그래도 개새끼 십새끼는 언제나 슬프게 들리곤 한다. 1980년 12월 22일 월요일. 제목, 눈. 눈이 내린다. 내일이면 12월 24일, 모레면 크리스마스이니 이름도 좋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사회에서라면 얼마나 즐겁고 아름답겠는가. 그러나 이곳은 군대이다. 눈을 맞으며 연인과 데이트할 꿈도 꾸어보지 못한 채
내일이면 새벽같이 제설 작업할 생각에 눈살을 찌푸려야 한다. 뿐인가? 눈 내리는 오늘도 눈의 아름다움을 논할 글 한 편을 쓰기는커녕 질펀한 교장에서 흘꼼을 인절미가 되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며 PRI 사격전 시험을 치루었다. 조준하는 눈앞으로 눈발이 날려서 가늠자 구멍을 막아버리고 조준선 정렬이나 정조준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 바둑돌을 총열에 올려놓고 격발을 하면 차가운 손끝이 떨려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땅에 떨어진다. 눈 오는 날, 아름다운 날. 그러나 신병은 고달프다. 1980년 12월 23일 화요일. 제목 방귀. 점자는 사람들뿐 아니라 방귀란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부끄러움을 가져다준다. 그런데 이 신뢰가 공인된 사회가 있다. 바로 신병 내무반이다. 짬만 나면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다는 짬밥이라는 군대밥을 먹어서 그 보리의 영양인지 아니면 너무 움직여서 소화가 잘 된 탓인지 아무튼 냄새마저 고약한 방귀가 하루 종일 학문을 통과한다. 학과가 끝나고 내무반에 들어오면 여기저기서 분별 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에 눈살을 찌푸려 보지만 잠시 후 나 또한 더 큰 소리로 가스를 배출하니 서로 바라보고 웃을 수밖에. 짐승이 되어가는가. 수치도 감각도 모두 잊은 지 오래인 1980년 12월 23일 화요일.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